이제 26번째 시간이에요. 와, 오늘이 영하 10도, 지금 막 영하 지금 9도예요, 여기가. 근데 이제 제가 환풍기 틀면 목이 잘 안 나와서 이렇게 막 옷 입고 강의를 해요. 1123페이지예요. 결손금이 2월이 된다. 넘기셔서 1124페이지 첫째 줄에 자, 2월 결손금은 15년간 2월이 됩니다. 거기 주에 보면 첫째 줄에 2020년부터 15년이고 둘째 줄에 2019년까지는 10년 것만 2월이 됩니다 하고요. 2번에 가서 밑에 큰 2번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2월 결손금은요. 적격합병일 때 아까 말한 구분격리에서 공제가 되고 아니면 사업용 자산으로 안분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2번은 올해 나온 건데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합병해놓고 이 사업을 통째로 이 사업을 양도로 팔아버렸어요. 사업이 양수도 이익이 생겼으면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양수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런 예세가 나왔고요. 3번 안 보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4번에 여러분 2월 결손금은 공제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만 된다라고 돼 있죠. 이 말은 이거예요. 자, 2023년에 2월 결손금이 100억이 넘어오면 2024년에 각 사업연도 소득이 80억이면 원래 논리대로 가면 80억이 2월 결손금으로 공제가 되고 20억만 2월이 되는데 여기 아무리 2월 결손금이 올해 소득보다 많아도요. 그렇죠? 여러분이 결손금은 요놈의 80%니까 64억만 공제가 된다. 그래서 16억은 과표로 세금 내고 나머지가 36억이 2월이 된다. 그러니까 80%만 된다 이 뜻인데요. 밑에 다만 다음의 법인은 전액 공제가 되죠. 중소기업은 이 법인이 중소기업이면 전액 공제가 돼서 과표가 없고 2월액이 20억.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엄청난 특례가 되겠고요. 밑에 이런 특수한 법인들도 전액 공제가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시동그라미 16번에 조세특례 제한 74조 중 수익사업소득을 전액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선금 산입하는 비영리법인 요게 올해 신설된 세법이에요. 우리 이제 비영리법인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기억나시죠? 수익사업소득을 전액으로 고유목적으로 적립하는 요거 조문들이 나와요. 요 기업들은 결손금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요 16번이 2024 개정세법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6번 빨리 한번 동그라미 1번 읽어보세요. 아이고 저도 약간 추워서 기타를 좀 켜놓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자산 수중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이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을 한다 됩니다. 자, 보면 자, 봐요. 올해가 여러분 2024년인데 이 결손금이 그렇죠? 이게 언젠 거야? 이미 올해는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옛날 건데 이미 10년이 지났어요. 2020년 거는 15년이니까 되는데 옛날 건데 아직도 공제를 못 받은 결손금이 넘어오는데 요거는 2019년 이전 거라 이미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 공제가 안 되잖아요. 웃겨요. 그러니까 10년이나 15년 안에 이익이 안 나면 이 공제가 안 되니까 이럴 때는요. 이게 억울하잖아. 이럴 때 이 회사가 뭐예요? 뭔가가 자산 수중이익 또는 채무 면제 이익이 떴어요. 이게 100억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원래는 영업의 수익이고 당연히 과세잖아요. 근데 2월 결손금은 100억이 있는데 이미 지났잖아요. 이건 공제가 안 되면 이럴 때 요 자산 수중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을 여러분 이걸 얘네들을 입금 불산입하실 수가 있어요. 요 금액 한도 내에서. 그러면 2월 결손금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죠. 근데 이게 2월 결손금으로는 공제가 안 되지만 이걸 입금 불산입하니까 제가 맨날 강의할 때 요새는 안 하지만 죽은 자식 살아 돌아왔죠. 이미 날라간 놈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때 가장 많이 쓰시라고 하는 방법이 제가 요거죠. 회사에 가면 가수금이 있어요. 가수금,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는데 회사가 너무 어려워요. 재무구조도 나빠요. 근데 하도 나빠서 2월 결손금이 있는데 이게 이미 10년도 지나서 공제도 안 돼. 이럴 때는 과감하게 가수금을 채무 면제이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돌리고요. 이놈만큼을 입금 불산입하면 세금 안 내고 이익이 늘어나니까 재무구조가 좋아지죠. 그죠? 요런 것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2월 결손금에서는 요런 놈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30페이지에 가면 여러분 뭐가 나와요? 1130페이지에 가면 이제 비과세가 나오죠. 비과세가. 법인세법의 비과세, 뭐 공익신탁 이런 거 잘 안 나오고요. 조특법에서도요. 조특법에 있는 것들은 무슨 벤처 이런 뭐 창투 이런 데들입니다. 이런 주식들 이런 걸 양도할 때는 비과세니까 이건 우리 같이 일반적인 법인들을 하는 우리 실무자님들이나 우리 세무사 사무실에 이런 우리 업종분들은 안 하셔도 되죠. 비과세는 실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1134에 소득공제라고 나오네요. 1번에 유동화 전문회사 등 특수목적 회사에 대한 배당소득공제입니다. 유동화 전문회사 등은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로서 투자자인 주주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도감 파이프라인 역할에 불과하므로 배당소득에 대해서 유동화 전문회사 등 법인 단계에서 과세 시 이중관세 문제가 발생돼 조정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공제가 적용된 배당은 수입 배당 금액 입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럼 SPC가 있죠. 자,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이게 SPC예요.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누가 맨날 말하는데 그죠? 삼립바리꾸라상. 거기도 SPC 그룹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 여기서 말하는 거는 특수목적 법인,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투자된 게 어떤 B라는 법인일 수도 있고요. 또는요, 개인일 수도 있죠. 이 투자자들이. 그래서 여기가 이게 그냥 뭔가가 누가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해서 여기서 수익이 난다. 그러면 수익이 나면 이 수익을 그죠? 그대로 일로 배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는 형태만 있고 누군가 이걸 운영해서 수익이 생기면 이 회사는 이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익이 나는데 이건 실제로 이 사람들 거다. 그래가지고 이 SPC는요. 내년에 배당을 해서 거의 다 100% 배당을 주거든요. 100% 배당을 주니까 이거를 배당금을 주는 금액을 여기 이익에서 소득공제로 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2024년에 이익이 났고 배당은 2025년에 줄 거예요. 그럼 2024년에 이익이 났는데 각사업년도 소득이 있는데 내년에 3월에 배당을 줄 돈들이 있죠. 왜냐하면 주총을 먼저 하니까 법인세 신고는 3월 말에 하고 그 이전에 주총에서 배당금이 결정이 되니 배당금을 줬던 금액을 소득공제를 빼서 남은 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떼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 돈을 다 배당
배당하면 이 SPC는 세금을 안 내죠. 이게 소득공제입니다. 그러고요. 이 법인은 수입배당금이고 개인은 배당소득인데 원래 이 B법인은 수입배당금은 일정 금액의 입금 물산이 개인은 그로스업을 하죠. 근데 이것들은 세금을 냈을 때 전제죠. 세금을 안 냈잖아요. 여기서 소득공제를 해서. 그러니까 이 배당금을 받 2025년에 입금불산이 못하고 그로스업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SPC 잘 안 해보셨지만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1번에 다음 법인이 배당 가능 이익의 90%를 이상을 배당하면 잉여금 처분 대상이니 헷갈리면 안 돼요. 배당은 2025년 해도 이걸 2024년에 법인세 계산할 때 소득공제가 됩니다. 박스에 보시면 뭐 여기 나오죠. 유동화 전문회사,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뭐 투자회사, 투자합자회사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흔히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뭐 펀드니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산운용사들이 운영을 하고 펀드들이 있죠. 이 회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게 앞에서 보시면 동업자과세랑 굉장히 비슷한 건데요. 동업자과세랑 차이는요. 처음부터 이거를 동업자 과세 회사로 신고를 하시면 얘네가 100억이 나면 여기가 60%고 여기가 40%를 냈다 그러면 동업자는요 2024년에 이 회사는 아예 세금을 안 내고 요 100억을 처음부터 60억 40억이라 B법인은 세무조정으로 입금산입, 이 갑법인은 당연하게 그냥 종소신고로 올해 2024년 걸로 봐요. 다르죠? 좀 전에 유동화 전문회사는 내년도 배당이었는데 동업자과세라고 하면 여기서도 얘는 이쪽은 2024년이에요. 법인은 세무조정으로 입금산입을 60억을 때려서 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법인은 세금을 안 낸다, 둘 다. 근데 이게 유동화 전문회사 등과 같은 SPC에 따르는 소득공제를 빼줄 거냐, 동업자과세는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신청을 해서 아예 할 거냐, 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그냥 일반적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냐, 그 다음에 동업자과세냐만 보시면 돼요. 밑에 1번에 배당 가능 이익은 이 회사가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에서 그동안 벌어놨던 이익여금을 빼고요. 올해 적립해야 되는 이익준비금을 빼고 자본준비금의 감액으로 받은 배당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배당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맨날에 너무 많이 했죠. 이 자본준비금으로 이게 입금불산입. 자본준비금으로 받으면 이게 주발초 같은 게 입금불산입이죠. 그죠? 그런 놈들이 들어오는 거는 빼라. 애당초 법인세를 안 받았기 때문에 과세 안 하니까. 그래서 배당 가능 이익은 세무조정이 아니라 단기순이익을 시작을 합니다. 세무조정 개념이 붙지 않습니다. SPC라는 겁니다. 요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이 잘 안 접해봤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요게 유동화 전문회사 등과 같이 소득공제를 하는 회사인 거냐 아니면은 동업자과세냐. 받는 사람이 동업자과세는 올해 걸로 합산이 되고 요거 유동화 요 소득공제 받는 쪽은 내년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있을 수 있다. 그럼 이제 다 했고 이제 우리는 과세 이제 2월 결손금하고 비과세 소득공제를 쓰니까 이제 과세표준이 나왔습니다. 그죠? 과세표준이 나오면 1141페이지. 자. 이제 우리는 과표가 나왔으니까 칠판 보시죠. 이제 1번이 각사업년도 소득이고 2번이 과세표준이니까 여러분 3번이 이제 우리는 산출세액이죠. 산출세액은 자 1번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때립니다. 요게 1번이건 2번이 토지 등 양도소득, 3번이 미완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표가 너무나 잘 아는 거 2억에서 200억에
3천억에 넘어가면 세율이 9%, 19%, 21%, 24%.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은 최저 9%부터 최고 24%까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좀 이 지금 정권 말고 그 정권에서는요, 이게 이 10, 20, 22, 25%, 요 현 정권이 들어오면서 옛날보다 세율을 1%씩을 줄였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 정권이 흔히 말하는 보수라고 부르고 과거 정권이 진보죠. 진보라는 건 세율을 높여서 이제 뭐 잘 살고 부자 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걸어서 여유가 없는 분에게 많은 복지를 하자라는 게 진보고요. 보수는 거꾸로 세율을 낮춰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좋다. 세율을 낮춥니다. 미국도 똑같죠, 그죠? 똑같죠. 지금 트럼프가 뭐야? 트럼프가 보수예요? 바이든이 진보고요. 헷갈리시 하는 분이 있는데 트럼프가 보수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세율을 낮추죠. 바이든 때 올렸고요. 뭐 이런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뭐 다시 모르지만 조기 대선이 일어나고 정권이 혹시 다시 진보로 가면 이 세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죠. 옳고 그름이 아니니까 판단의 문제가 되겠고요. 저는 이게 바뀔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이연법인세가 또 바뀌네. 뭐 맨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게 산출세액입니다. 볼 거 없죠? 다 세율 외우셨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조합이다. 조합은 뭐 따로 세우는 다음 필요 없으시고요. 1143으로 갑니다. 1143입니다. 자, 여기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습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자, 그럼 이건 뭐냐 이거죠. 이건 뭐냐. 회사가 토지가 있어요. 또는 뭐 아파트와 같은 주택이 있어요. 이걸 살았는데 팔았어요. 팔아서 처분 이익이 나왔어요. 처분 이익이 생기면 여러분 이게 당연히 당기순이익에 들어가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해서 이와 같은 법인세를 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와 같은 법인세를 맞잖아요. 처분 이익이. 그런데 이 토지가 그냥 토지가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 사업에 쓰이지 않는 토지고요. 아파트와 같은 주택이라면 특히 이 주택은 법인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법인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죠? 처분 이익은 또 별도로 또 처분 이익에 비사업용 토지는 10%, 아파트는 20%로 법인세를 추가로 때립니다. 이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과표에 들어가서 이 세금을 당연히 얻어맞고 2번 별도로 10%, 20%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얻어맞습니다. 여러분요. 이때 조심할 건 항상 그냥 토지가 아니라 비사업용이다. 법에 언급되어 있고요. 이게 여러분이 앞에서 했던 업무무관 부동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니에요. 얘는 비사업용이라고 전혀 다른 규정에 대한 토지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꼭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 다가구도 당연히 되는 거니까 주택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양도 차익에 비사업용 10%, 더 주택은 20%인데 조심할 건 특히 처분 이익이라는 거는 그렇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죠. 자본적 지출하는데 이걸 양도할 때 양도 비용이 들어가요. 수수료 같은 게 들어가요. 여러분 수수료는 공제가 안 돼요.
요 세금을 때리는 요 이익에 요걸 양도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는 안 들어갑니다. 오리지널 양도가액에서 오리지널 취득가액, 뭐 자본적 지출액 이런 거가 들어가죠. 수수료는 안 들어가고요. 특히 요건 미리 잡을까요? 요 놈은요. 주로 사택이에요. 회사가 쓰는 건 사택인데 이건 10년이 넘어도록 10년 이상 동안 여러분 사택에 썼던 건 뭐죠? 이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건 과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이어도 10년 이상 사택 용도로 쓴 건 과세하지 않고 10년 이하일 때 맞고 비사업용이라는 거는 별도의 언급이 있습니다. 규정이. 교과서 보시면 가운데 중점사항에 가서 1번 여러분 과세 배제 빨리 한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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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배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때 우리나라에 있는 집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거나 이 기간 중에 주택과 토지를 취득해서 양도하는 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법인의 이런 투기를 제한할 수 없었던 좀 안 좋았던 때인가 보죠. 그러니까 무조건 걸리는 게 아니라 요 기간에 사가지고 지금 올해나 내년에 후년에 파는 것들 과세되지 않아요. 요 연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가요 4번에 내국 법인이 보유하는 국외 소재 부동산 외국에 있는 거는 과세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것만 과세하고요. 안 읽었구나. 참 위에 시커먼 주 3번에 비영리 내국 법인도 납세 의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요게 헷갈리면 안 돼요. 비영리 법인들도 이 부동산들 파시면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냅니다. 이걸 많이 놓쳐요. 비영리 법인들이 이걸 잘 모르잖아. 그죠? 이걸 잘 몰라. 그래서 비영리 법인들도 이런 토지나 비사업용 토지나 이런 주택을 파시면 그 가장 대표적인 교회겠죠. 교회가 목사님에게 드린다고 아파트를 하나 샀어. 근데 뭐 애매모하면서 한 6년 만에 팔았어. 당연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이건요. 비영리 법인들 이거 놓쳐갖고 가산세 많이 먹어요. 비영리 법인들도 토지 등 양도소득은 과세가 됩니다. 밑에 가서 가로 2번에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입니다. 그냥 아파트다. 이게 20%고요. 넘기셔서요. 가로 3번. 비사업용 토지는 10%입니다. 양도소득에 그렇죠. 얘는 요건이 두 개가 있어요. 가운데 반가로 1번에 기간기준과 맨 밑에 맨 밑에 줄에 반가로 2번에 용도기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반가로 1번을 보면 이거야. 내가 올해 토지를 팔았잖아요. 파는데 취득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기간이 몇 년인데, 그죠? 그 기간 중에 양도 거꾸로 해서 그냥 몇 년 이내 이상 업무에 썼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업무 무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내내 업무에 안 쓰다가 팔아먹기 전에 업무에 싹 쓴 것처럼 해서 팔아 안 된다 이거야. 팔아먹기 전에 몇 년 이내에 그중에 몇 년 동안을 업무에 써야죠. 업무에 안 쓰면 걸려. 그러니까 팔아먹기 전에만 업무에 쓴 걸로 꾸며가지고 판다라고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1번 토지 소유가 3년 이상인데, 그죠? 기억. 양도일 직전 5년 이상일 때 5년 중에 3년 이상을 썼거나 양도일 3년 전에 2년 이상을 썼거나 요런 거. 요걸 읽어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양도하는 날, 팔아먹는 날 현재 업무에 썼냐 안 썼냐가 아니라 팔아먹기 전에 몇 년간 보유했던 땅이고 그거에 따라 팔아먹기 전에 몇 년 안에 몇 년 동안을 업무에 썼냐니까 조금 팔아먹기 전에 바로 업무에 쓴 것처럼 꾸며놔도 이건 회피하실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까? 당연히 지방소득세 냅니다. 여기도 당연히 지방소득세, 법인 지방소득 당연히 내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요. 그냥 어려우니까 토지를 팔면 무조건 다 머리야 그냥 딱 해서 이게 비사업용 토지 아니냐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비사업용이냐 아니냐. 오른쪽 페이지에 위에 반가로 3번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 업무에 쓰지 않았거든요. 업무에 쓰지 않았는데도 이런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부득이한 사유다라고 돼 있네요. 시행규칙 46에 2에 있는데 토지의 취득 후에 법령의 규정으로 인해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안 봐요. 요 부득이한 사유 등이 꽤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뭐 이거를 땅을 샀는데 개발하지 못한다.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냥 저도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땅 팔면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 건물에 있는 땅이야, 공장에 있는 땅이야 이러면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그냥 나대지들을 주로 팔았다. 뭘 쓰려고 샀는데 잘 안 돼서 그냥 팔았다. 이런 것들이 비사업용이냐 아니냐를 반드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양도차익,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빼고 반가로 가로 1번의 넷째 줄에 양도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아요. 수수료 등은 빼는 거 아니라는 거 읽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가 1146페이지 2번에 내국 법인이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합니까는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실지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로 판단합니다. 뭐뭐뭐 넷째 줄에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면 주택으로 봐요. 이건 꽤 중요해요. 이게 주택으로 안 돼 있어도 이 건물이 사무실로 쓰고 있다 그래도 기본 개념이 구조가 다 그냥 그죠?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누가 봐도 세탁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러면 누가 지금은 사무실로 쓰고 있지만 언제든지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웬만하면 걸린다. 웬만하면 형태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가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주택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 되겠네요. 이런 것도 잡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148페이지 13번에 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46조의 2가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인데 거기 보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 토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착공을 했어야 돼요. 땅만 있었는데 내가 착공하면 취득일로부터 2년, 그죠? 또는 착공을 했으면 착공한 후에 이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례는요, 착공을 한 게 아니라 착공을 위한 준비 정도를 했대요. 그래서 땅 파기 정도를 했나 봐요. 거기 있는 최소한의 부지를 파내는 굴착공사 등의 착공을 해야 한 거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건설에 착공하였다라는 의미는 해당 토지에서 굴착공사 등과 같은 토목공사를 포함해서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말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착공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경우는 포함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국세청이 비사업용으로 때렸는데 우리가 이걸 지금 착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잖아 했더니 졌던 사례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죠? 건설에 착공했다. 야, 땅은 파야 되겠네. 땅 정도는 파야 되겠어. 요런 걸 인용해서 잘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 책을 보세요. 책에 보면 요렇게 붙어 있죠. 여러분요. 요 놈을 제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만 제가 이 책은 9월 말까지 나왔던 6권 판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4년 10월 1일 이후에 국세청과 기재부가 여러분 날짜에 혼돈하면 안 돼.
날짜는 2024년 4월 20일이라고 유권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 4월 20일자 유권 해석인데 이게 외부의 국세청에서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에 뜰 때 이게 올해 2024년 10월에도 12월에도 2025년 1월에도 떠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내보내는 유권 해석 날짜대로 오픈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모아놨다가 외부에 안 떴다가 한꺼번에 어떤 챕터가 왕창 띄워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책 쓴 이후에 국세청과 이런 데서 나온 이제 기재부 유권 해석은 그래도 날짜별로 나오는데 국세청 유권 해석은 지네가 갖고 있다가 왕창 띄우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올해부터 추록분이라고 그래서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이 내용을 집어넣으라고 추록분이 있어요. 아이파 자료실에 보면 공짜잖아요. 다 다운받으시. 그 추록분이 지금 강의하는 시점에서도 거의 60개가 올라가 있어요. 어저께도 하나 또 올라갔어요. 이따 하지만 미완료소득 임금 증가액 계산 구하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다 해서 저처럼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거기 보시면요. 15번 내가 15라고 붙여놓은 게 교회예요. 교회가 목사님들에게 제공한 지불 사택인데 이게 10년 이상 사택을 했다. 그 집을 팔면 이건 아까 비영리법인이지만 과세 안 돼요. 10년 이상 그런 유권 해석이 나왔고요. 10년이 안 됐다. 10년이 안 됐는데 팔았는데 목사님한테 뭐 드린 것들이 다가구 주택이다. 그럼 이렇게 볼게요. 비영리법인이 다가구 주택을 한 6채가 있는 다가구를 일괄해서 팔았는데 그 중에 2개는 10년 이상 목사님들이고 나머지 4개는 영리 목적이면 그렇죠? 목사님 거 10년 이상은 2개는 빼고 나머지 4개는 과세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과세할 때 안분할 때 면적 비율로 안분해라라는 유권 해석이 국세청에서 2024년 11월 18일 날 나온 것들이 붙어 있고요. 16번은요. 또 이건 작년 8월 29일 나온 건데요. 요 55의 2조를 적용할 때 오피스텔을 설명했어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도 쓰고 사무실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다. 해당 건축물이 주택이냐 아니냐는 거는 공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냐 업무용 사업용 오피스텔이냐는 상관없이 실지 사용 용도가 무엇인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참 어려워요. 우리가 오피스텔을 그죠? 하나 그냥 사무실용으로 썼는데 실제로 거기서 사람이 살고 있다.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거 이러면 조사해서 아무리 그게 사무실 용도의 오피스텔이지만 사람이 살았다. 국세청이 다 확인해요. 사진도 찍고요. 밤에 가서도 찍고요. 그죠? 이런 거. 이러면 과세다라는 거예요. 과세다라는 겁니다. 이런 유권 해석들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1149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환류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미환류 읽어보시죠. 자, 칠판 보시고요. 미환류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미환류라는 거는 저는 정말 없어져야 되는 법인세 같은데. 그러니까 법인세 종류가 4가지예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아까 했죠. 3번이 요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 4번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가 4개인데 청산소득은 지금 할 게 없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안 해도 되고요. 미완료라는 게 이제 3번째 법인세인데 당연히 지방소득세 있어요. 지방소득세 있어요. 미환류는 간단해요. 회사가 이익이 났어. 이익이 나면 이거를 회사가 써야 된다 이거야. 환류, 돌아야 된다. 돈이 돌아야 된다. 돈이 돌아야 된다는 거는 뭐예요? 그냥 유무형 자산에 투자를 좀 해라. 기계들을 사야지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임금을 더 줘. 사람도 뽑고 임금이 올라가라.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 벌어들인 돈에 일정한 금액을 기계장치 등에 투자를 하거나 사람을 뽑아서 월급을 올려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이런 걸 안 하면 그냥 아예 세금을 더 내라. 그래서 저는 이게 악법이라고 보는 게, 뭘 세금을 더 내? 그럼 차라리 세율을 올리든지, 그죠? 아니,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이게 배당이 있었어요. 배당. 근데 이 배당은 정말 논리로 안 맞아요. 배당금을 안 주면 법인세를 더 내라? 이게 그 유보하는 회사가 나쁜 회사야? 미래 투자하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배당이 없어서 어쨌든 이게 원래 없어지려고 그랬어요. 그죠? 이 법이 폐지하려고 그러다가 좀 아쉬웠나? 그래서 아직도 내년 2025년까지 원래 안으로는 2024년부터는 폐지하려고 그랬었어요. 폐지하려고 그랬다가 아직도 살아있고요. 어쨌든 이게 2025년까지는 있어요. 박스 보면서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1번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은 자본 총액이 500억이 넘는 기업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니까 여러분 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은요 별거 없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데서요 우리가 뭐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이런 그룹들을 지정해요. 이게 그죠? 집단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밑에 계열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들의 자산 합계가, 자산 총계가 그죠? 자산 총계가 이게 10조가 넘어가는 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고 불러요. 집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4년에 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들어가 있는 게 지정된 게 제 기억에는 43개 집단이 있을 거예요. 1등이 삼성이고 2등이 현대차고 아마 맨 꼬레비 43등이 이랜드일 거예요. 제가 요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상호 출자 제한 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요 계열사들이 쫙 열거돼 있어요. 열거돼 있어서 공문도 가요. 당신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10조가 넘어가 열거되니까 지금도 그냥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그 기업들만 걸려요. 그러니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대기업이 조그만 기업을 어떤 기업들이 인수를 했어요. 많잖아요. 지분을 다 인수했어요. 조그만데 대기업이 여기가. 그럼 여기도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들어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회사한테 엽서를 줘요. 문서를 줘요. 근데 여기는 주주는 큰 대기업인 거 알지만 아직은 그냥 주식만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우리 오녀 주식을. 이 사람은 조그만데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가 세무조정하는 우리 회계사나 세무사 쪽에서 당신 혹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 통지 공문 못 받으셨어요? 그럼 맨날 이래. 뭔가 어디서 문서가 오긴 왔는데 몰라 어디 처박아 놨는데 그거예요? 보면
당신네 회사는 그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이제 도용단 지정하는 공문이 있어요. 그럼 걸려요. 이거부터 제발 좀 조심하세요. 아셨죠? 요거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2023년부터는 이것만, 그러니까 2022년은 이거 앤드 자본 총계가 500억이 넘는 기업도 걸렸는데 이제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그죠? 자본 총계가 500억이 넘는 기업들도 걸렸다가 2023년부터는 이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만 걸려요. 좋아요.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과세 방식은 다음 중 선택을 해요. 투자 포함 방식은요. 기업소득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거기에 70%에서 투자액과 임금 증가액과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을 빼고요. 투자 제외는 기업소득의 15%를 때리고 투자액을 뺀 임금 증가와 상생력을 빼서 해요. 그 각각의 요놈의 세율은 20%예요. 요게 20%예요. 알았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데 동그라미 1번 투자를 뺀다 그러면 이건 3년간 계속 이 방법이고요. 투자란 게 아니라 그냥 올해 소득의 15%에서 임금만 뺀다 그러면은 1년이니까 올해는 이 15%로 가고 내년에는 투자가 많을 것 같으면 다시 위로 투자 포함 방식으로 가면 되는데 투자 포함 방식으로 우리가 해버리면 3년은 못 바꾼다 이거예요. 15%는 매년마다 15%와 70% 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소득이 중요한데 요건 3천억 한도야. 여러분 빨리 10초요. 왜 3천억 한도로 묶었을까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어디 갔어? 세율을 따질 때 최저가 9%부터 최고가 뭐예요? 우리가 24%가 과표가 3천억이 넘어가면 24%죠. 그러니 이미 우리나라의 대기업 최고 세율이 24% 걸리는 기업이 아마 우리나라에는 한 100개 안 될 거거든요. 이 기업들은 이미 세율을 3%나 높게 해서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3천억이 넘어가는 거는 고율의 세율이 걸리니까 이 기업 소득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3천억밖에 안 나와요. 아셨죠? 계산 공식인데 3천억이 한도예요. 계산해서 5천억이다 10조 나와도 그냥 3천억에 대해서만 하는 거다. 알았고요. 그럼 기업소득이라는 거는요. 거기 10초 드릴게요. 공식 한번 읽으세요. 공식 한번 읽으세요. 보면 기업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국세나 지방세를 환급하면 이자를 받거든요. 입금불산입되는데 이 개념이 현금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입금불산입해도 이 돈은 들어왔으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에는 빠졌지만 더해 주시고요. 기부금이 2월 공제되죠. 기부금은 옛날에 나갔는데 한도 초과로 올해 넘으면 올해 손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건 올해 나간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나간 돈이 아니니까 손금으로 뺀 걸 다시 더해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단기 투자액에 대한 감가상각, 이건 투자 포함 방식인데 위에 동그라미 1번에 기업소득의 70%를 때릴 때 투자액을 빼잖아요. 그럼 올해 취득한 기계장치가 있겠죠. 그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가 당연히 단기순이익에 빠져 있겠지만 이놈은 다시 더해라. 이런 투자공제를 할지 안 할지는 애매하니까 감가상각비를 더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빼는 게 법인세입니다. 이건 그냥 올해 냈던 법인세. 칠판 잠깐 보시면 이 법인세는 요거죠. 1번에 2번에
요 각사업년도 소득과 요 토지 등 양도소득 있죠. 특히 요놈에는요 농특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놈들은 지방소득세가 있죠. 요놈을 다 더한 거. 그러니까 미완료 계산할 때 올해 각사업년도 소득의 법인세, 농특세, 지방세, 토지 등 양도소득의 법인세, 지방세 요놈을 더한 것들을 요놈을 뺀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조심할 게 이 법인세가 올해 세무조사가 맞았어. 세무조사가 나와서 옛날 걸 추징했어. 이런 건 안 된다. 올해 옛날 걸 수정신고해서 더 냈다. 이런 건 아니다. 그렇죠? 경정청구에서 옛날 걸 받아들였다. 이런 건 안 했냐? 올해 각사업료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농특세, 지방세를 미완료할 때 각사업료도 소득에서 빼는 겁니다. 와, 요런 공식으로 빼는 거고요. 좀 이따 자세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또 지났어요. 벌써 2시간째 녹화를 하고 있고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 8시간 수업은 세액공제감면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다음 시간에 미완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임금 증가액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공식처럼 해서 공부하실 겁니다. 와, 27강에서 뵙겠습니다.